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치러진 고1 학력평가 지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는 화법과 언어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출제된 화법의 특징은 여러분 어떤 거였나요? 바로 협력적인 말하기였습니다. 우리 이러한 협력적인 말하기를 바로 협상이라고 하죠. 이러한 협상은요, 여러분, 토의나 토론과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찬성과 반대로 나누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이제 대화를 나누는 그런 토론과는 정말 다르다는 거. 그 다음에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는 토의와도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문을 함께 살펴볼게요. 화법 지문이다 보니까 지문 자체는 그닥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회자의 역할인데요. 우리 내신 시험에서는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는데 우리 어떠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 사회자의 말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정한 역할에 따라 생태 탐방로 조성을 위한 조성을 주제로 한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학교 인근에 있는 땡땡마을과 세모마을의 대표가 되어 협상에 참여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학생들의 역할도 정리해주고 있고요. 현재 마을 캠핑장을 운영하는 세모마을은 새롭게 설치할 생태 탐방로를 땡땡마을까지 연결하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협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땡땡마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라는 사회자의 발언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이 발언을 바탕으로 사회자의 역할을 먼저 정리를 해봅시다. 생태 탐방로 조성을 주제로 한 모의 협상 활동을 진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이번 협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야? 라는 협상의 주제를 제시해주고 있다. 그쵸? 그리고 먼저 땡땡마을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발언 순서를 지정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회자의 역할입니다. 사회자의 역할을 묻는 문제 출제될 수 있다고 했었죠? 잘 정리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 포인트가 제시되고 있죠. 자, 이것이 바로 세모마을이 원하는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 땡땡마을의 의견을 듣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학생 1입니다. 우리 마을은 항상 환경과 인간의 공존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아왔습니다. 땡땡마을에 뭔가 중요한 목표가 제시되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마을 습지에 탐방객이 대거 유입될 경우, 자, 이 말인 즉슨 여러분, 탐방로가 만들어질 경우라는 거랑 같은 말인 거죠. 그쵸?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위기종인 남생이와 부엽식물인 순체의 생태 환경이 나빠질 것이 우려됩니다. 라고 하면서 예상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세모마을에 그런 것들을 들어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탐방로는 세모마을 구간 내에서만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자,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상세하게 밝히고 있고요. 사회자는 땡땡마을은 생태계 보호를 이유로 탐방로가 땡땡마을까지 이어지는 것에 반대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학생 1, 땡땡마을 의 입장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회자의 역할에 해당이 됩니다. 이에 맞서 학생 2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환경과 인간의 공존이라는 땡땡마을의 목표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면서 너네 말에 나도 공감해 동의해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밝히면 여러분 협상이 조금 더 잘 돼요. 양측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진행을 하니까요. 탐방로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탐방로를 설치할 때의 장점을 들고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바를 고려해 땡땡마을까지 탐방로를 조성할 때 남생이의 주요 산란지는 피하겠습니다. 또한 땡땡마을의 생태계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우리 마을에서 운영하는 캠핑장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 측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또는 보완책 등을 함께 제시해주고 있죠. 학생 2의 말하기 방식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생 1은요, 소음 발생이나 쓰레기 투기 등도 염려를 하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학생 2는요, 생태교육을 받은 해설사를 양성하여 탐방객의 습지 탐방이 예의와 배려가 있는 생태 탐방 문화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자, 그러자 학생 1이 그럼 우리 마을 주민들도 해설사로 참여하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상대 측의 제안에 대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밝히고 있죠. 이어서 기대 효과도 제시되고 있고요. 다만 탐방로 조성을 위해 설치될 인공구조물이 습지의 생태적 균형에 영향을 주게 될까 여전히 우려된다면서 탐방객이 집중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서는 해설사 양성 방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고 하면서 추후 논의할 내용이 사회자가 언급을 하고 있네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 나타난 사회자의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협상을 통해 양측이 합의한 대안을 정리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부분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 않았죠? 그렇다면 저희는 문법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9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를 통해 현재 시제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9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5번이 되겠습니다. 미음, 현재 시제가 과거에 완료되어 지금까지 그 상태가 지속되는 사건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5번의 말이 여러분 과거에 어떤 사건이 완료가 됐어요. 그 완료된 사건이 현재까지 쭉 지속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절은 쉬지 않고 돌고 돈다. 뭔가 완료될 수 있는 건가요? 계절이? 아니죠. 이 5번 미음 같은 경우는요, 보편적 진리라고 해서 여러분,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가 아닌 어떤 그냥 너무나 당연한 이런 일상적인 보편적인 진리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현재 시제가 과거에서부터 일정하게 반복되는 일 혹은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하기 쓰인 그런 문장이 되겠죠. 하나씩 다른 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나말어미 느는 동사이부터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의 동사는 바로 읽다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동사에 서나말어미 는이 붙어서 읽는 현재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니은, 새 옷이 예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제시된 예쁘다는 형용사죠, 여러분. 선어말 어미가 없이 기본형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 맞고요. 디귿, 나는 학교로 가는 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가는이 지금 길을 꾸며주고 있죠. 가다라는 동사에 지금 관형사형 어미 는이 붙어서 길을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가는 길,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로 쓰이고 있는 것 맞습니다. 4번,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가 다른 문장 성분에 의해 미래의 일을 가리킬 수도 있겠군. 자, 서울에 올라가신다. 여러분, 요것만 보면요. 현재 시제가 맞아요. 그쵸? 그런데 내일이라는 다른 문장 성분, 부사에 의해서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문장이 돼버렸습니다. 4번도 맞는 말이죠.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형 문제나 더 많은 학습 자료는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 더 제공해 드릴 수 있으니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시행된 고1 학력평가 독서 첫 번째 지문인 가격이론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로 이루어진 복합 지문인데요.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거 가격은 어떠한 제품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중거 가격의 개념이 제시되고 있네요. 외부 중거 가격과 내부 중거 가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외부 중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내부 중거 가격은 이름 그대로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의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한 주관적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소비자의 가치 평가가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 이 내부 중거 가격의 특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내부 중거 가격의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 평가는 어떻게 될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소비자의 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시장에는 대체성을 가지고 여러분 대체성을 가진다라는 것은요. 어떤 특정 상품 A를 특정 상품 B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된 상품이 많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존재한다.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 예를 들어서 뭔가 기능이 조금 더 플러스가 됐다거나 디자인이 조금 더 예쁘다거나 가격이 조금 더 싸다거나 이런 차별화된 가치에 양의 값 플러스 말하는 거죠. 음의 값 마이너스 값을 부여하여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시를 들어서 지금 독자의 이해도 돕고 있네요. 이러한 내부 중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관여도가 뭔가 했더니 주어진 상황에서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대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강아지 밥그릇을 빨리 사야 돼요. 그럼 이 아이한테 밥그릇은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내가 매일매일 정보를 검색하고 뭐가 좋은지 매일 검색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중요도는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관심의 정도니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미신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도가 높아집니다. 그쵸, 여러분? 진짜 사소한 뭔가 문구, 볼펜 하나를 사는 것보다 소파를 사게 되는 경우에 우리는 조금 더 정보 검색을 많이 하게 되고 관심을 더 기울이게 되고 발품을 조금 더 팔게 돼요. 소비자의 관여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고가의 제품인 경우에.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서 내부 중거 가격을 형성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으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다고 하네요.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관여도가 낮으면요, 이전에 형성했던 내부 중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하고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 말인즉슨 관여도가 낮은 제품들은 가격이 저렴한 경우가 많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자, 내가 비싼 어떠한 사과를 매번 샀어요. 그걸 근데 매번 먹을 때마다 맛있었다 이거야. 사과 하나에 뭐 5만 원씩 하는데, 근데 너무 맛있으니까 이제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죠. 그럼 이제 뭐 다른 대체품을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아, 이 정도가 기준이 되겠구나라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쵸? 복합 지문이라고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나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자, 우리 이런 경우 많죠.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자, 질문을 통해서 무엇에 대해 얘기할 것인지 논지를 던지고 있어요.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 자, 여기서 말하는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라는 것은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구매하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 가치로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제품의 가격인 내부 중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대요. 선생님 같으면 이 거래 효용의 성격과 가지문에서 제시됐었던 내부 중거 가격의 특징을 빚는 문제도 출제를 해볼 것 같긴 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한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과정에서 비합리적인 소비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희소성이나 외부 중거 가격을 제시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까 가지문에서 외부 중거 가격이 뭔지 공부했었어요. 먼저 희소성은요, 기업이 소비자에게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1시간만 30% 세일합니다. 혹은 100개만 싸게 팝니다. 이런 것들을 정보로 제공해서 소비자가 사야 될 것 같은 그런 심리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면서 내부 준거 가격이 높아져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외부 중거 가격 제시 전략이 있었죠. 기업이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외부 중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데요. 자, 그러면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을 보고 이제 소비자 입장에선 비교를 하게 되겠죠. 자, 이러한 과정에서 또 내부 중거 가격이 형성이 되면서 거래 효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효용도 고려해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도 한다는데요. 소비자가 외부 중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오히려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은 음의 가치를 받는다고 합니다.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중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서 거래 비효용을 방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 수요가 완전 높아요. 여러분, 뭐 세븐틴 이런 가수들 있잖아요. 막 너도 나도 오려고 하는데 그게 뭔가
오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와 길게 가기 위해서 돈을 일단 수익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격을 일정 이상으로 뭐 극대화해서 높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장기적인 관계를 위해서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왜 가격을 높였는지 명확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설득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자, 가나 뭔가 경제 지문이라서 어려울 것 같았지만 뭔가 딱히 지문의 그래프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이해하기 좀 무난한 평이한 지문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다면 관련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면 크기상 지문을 보여드리지 못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신 시험지를 바탕으로 1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11번 문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답부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한번 정답 선지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가는 특정 개념을 분류하고 그 형성 과정을 설명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는요. 이런 준거 가격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 준거 가격을 외부 준거 가격과 그 다음에 내부 준거 가격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고요. 이러한 내부 준거 가격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개념을 활용하여 여기서 말하는 그 개념이라는 것은 바로 내부 준거 가격이 되겠죠. 이 개념을 활용해서 특정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나는요 이런 내부 준거 가격이나 혹은 뭐 관여도 이런 개념을 통해 가지고 소비자의 뭔가 소비 행태를 설명하는 글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이 외에도 학력평가 변형 문제가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 많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학습 자료가 있으신 학생 여러분들은 나무 아카데미에 방문하셔서 필요한 자료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시행된 고1 학력평가 독서 두 번째 지문 사르트르의 미학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단입니다. 실존은 본질에 앞선다. 자, 이 말을 조금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실존이 본질보다 중요하다라는 말이겠죠. 이는 철학자 사르트르의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관점을 잘 보여준다. 자, 사르트르는요, 존재론 자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말을 했다는 거네요. 그는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을 지닌 존재가 아니라 자, 이렇게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본질이나 역할이 있다고 보는 것은 인간을 수동적으로 보는 관점이 되겠죠.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구성할 수 있는 존재로 보았다. 인간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측면을 중하게 여긴 거죠. 사르트르에 의하면 인간의 의식은 그리고 고정된 실체가 아니고요. 항상 어떤 가능성을 향해 나아가는 지향성, 가변성을 지니는데 그래서 인간은 현실의 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현실의 대상, 나아가 현재의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1문단의 중심 내용은 인간의 능동성과 주체성을 인정한 사르트르의 견해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르트르는 인간이 어떻게 의식을 통해 현실을 초월할 수 있다고 보았을까? 그는 그 해답을 무화와 상상이라는 의식의 작용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무화란 의식이 어떠한 대상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현실의 사물이나 상태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그것을 부정하거나 거리를 둠으로써 다른 가능성을 여는 활동을 뜻한대요. 인간은 이러한 무아를 통해 현실에 있는 것 그대로를 부정하고 자신으로부터 분리함으로써 거리를 둠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대상으로 정립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 이로써 무아를 통해서 만들어진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떠올리는 것이 바로 이 상상이고요. 상상은 단순한 환상과는 달리 현실을 무아함으로써 새로운 비실제적 대상을 창조하는 능동적인 의식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1문단에서는 사르트르의 관점에서의 의식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어요. 이 의식이라는 건 가변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러한 의식은요, 또 무아와 상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무아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실제적인 대상을 부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거리를 둠으로써 현실에 있지 않은 것을 이제 떠올리게 하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있지 않은 것을 새롭게 창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을 정립을 하는 거고요. 이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내는 것, 떠올리는 행위 자체를 상상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조금 되실까요? 너무 추상적이죠? 가령 눈앞의 사과를 보고 그것의 빨간색이나 둥근 모양을 지각한다고 하자. 우리의 의식은 사과에 보이는 모습은 그 자체나 사과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무아함으로써 자 그러면 무아해 볼게요. 그럼 사과가 가지고 있던 둥근 모양도 없는 거고요. 빨간색도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사과가 아닌 새로운 사과를 정립을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무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과의 내부가 비어 있거나 탐욕, 유혹과 같은 새로운 의미를 떠올리는 상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쵸? 그리고 이러한 무아와 상상의 과정을 통해서 현재의 자신도 초월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르트르는 이러한 무아와 상상이 예술의 창작과 감상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문단에서는 예술에 적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죠. 예술가들은 무아와 상상을 통해 현실을 그대로 모방하지 않고 그 너머의 세계를 창조한대요. 예를 들어 화가가 눈앞에 있는 사과를 보고 새롭게 상상한 색과 형태로 그것을 그렸다고 하자. 예를 들어서 뭐 세모의 보라색 모양의 사과를 그렸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때의 그림은 현실의 사과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과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술가의 의식이 새롭게 지향하는 보라색 세모를 표현한 것이다. 이처럼 예술가의 의식이 지향하는 대상은 구체적인 물질적 기반, 뭔가 그림, 형태, 선, 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비실제적 대상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런 물질적인 특징을 아날로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비실제적 대상, 뭔가 추상적 세계를 느끼게 하는 이런 물질적인 것, 실제적인 것을 아날로공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아날로공은 그림의 캔버스나 물감, 음악의 선율에처럼 상상한 결과를 겉으로 보이는 유사표상물이자 상상이 현실의 제약을 넘어 가능성의 세계를 펼치도록 돕는 매개체이다. 자, 이렇게 아날로공에 대한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자, 상상의 외적 지지대다. 자, 이 세 개의 단어 및 어구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이 아날로공이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술 감상 역시 예외는 아니다. 자, 이 말은 또 뭐예요? 예술 감상 역시 무아와 상상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사르트르에 따르면 감상자는 예술작품을 단순한 물질적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성을 초월한 대상을 상상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보라색 세모의 사과 그 너머에 무엇이 있을까를 상상하게 되는 건데요. 그는 감상자의 무아와 상상의 결과로 탄생하는 그 대상이 바로 미학적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미학적 대상은
앞서 언급됐었던 아날로공과는 다르게 여러분 추상적인 성격을 가지는 겁니다. 무화와 상상의 결과로 감상자의 머릿속에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사르트르는 감상이 의식을 통해 작품과 감상자 자신을 초월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감상자를 작품의 의미를 받아들이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의미를 창조하는 자로 보았으며 이러한 예술작품은 감상자의 무화와 상상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했다고 하네요. 이처럼 사르트르의 예술 철학에서 창작과 감상은 모두 인간의식의 무화와 상상을 바탕으로 한 실존적 활동이다. 예술가는 현실을 무화하고 상상을 통해 그것을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고 감상자는 작품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그 의미를 스스로 구성하며 자유로운 상상의 주체가 된다고 하네요. 결국 사르트르에게 예술은 자유로운 인간이 세계에 던지는 무릎이자 응답인 것이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딱히 없었죠, 여러분. 추상적이라서 약간 모호한 부분은 있으나 막 이렇게 머리를 싸맬 정도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상에 딱 여러분들이 보기가 깔끔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베스트인데요. 그렇다면 저희는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1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보기 지문도 사르트르의 그런 견해에 대한 부분인데요. 마지막 줄을 한번 볼게요. 인간은 사물과 다르다. 사르트르는 인간이 신의 뜻에 따라 만들어진 존재라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하면서 이거 우리 아까 지문의 첫 번째 문단에 있었던 내용과 유사하지 않나요, 여러분? 사르트르는 인간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조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의식을 가지고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윗글의 내용과 보기의 내용을 고려했었을 때 우리가 이 빈칸에 넣어볼 수 있는 내용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치러진 고1 학력평가 독서 세 번째 지문 적외선 센서의 원리와 응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분야죠. 네,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의 꿀팁을 드리자면 여러분, 원본 시험지 23번 문제였나? 23번 문제가 아마 이 센서의 구조를 보기로 제시하고 묻는 문제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과학기술 지문에서 뭔가 그래프나 어떤 기기의 그런 구조를 문제로 출제될 때 그 그림을 함께 지문과 비교해서 이해하는 편이거든요. 어차피 그거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돼요. 그럴 거면 그냥 읽을 때 그 문제의 그림과 함께 비교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비분산형 적외기 분석기는 핵심 제재죠. 특정 기체를 선택적으로 감지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데요. 적외선은 일정한 주기로 진동하면서 에너지를 전달하는 파동의 성질을 지닌 전자기파로 적외선에는 약 0.7 마이크로미터에서 1000 마이크로미터 이르는 다양한 파장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파장은 파동이 한번 진동할 때 이동한 거리로 진동 중심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와 그 다음 마루까지 거리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우리
선생님은 파워 문과라서 이 그림을 정말 오랜만에 그려보네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파동의 가장 높은 위치인 마루 이 부분에서 그 다음 마루 여기까지를 가리키는 거죠. 그쵸? 이것을 파장이라고 한대요. 이때 마루의 높이와 파동의 에너지는 비례하며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여러분? 마루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동의 에너지도 크다라는 거죠. 파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은 비례한다. 자, 에너지 변화량이 클수록 적외선 세기의 변화량도 커진다라는 거죠. 이러한 적외선의 특징과 기체 분자가 적외선을 흡수하는 흡광 원리에 기반하여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는 적외선의 세기 변화량에 따른 특정 기체의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기기는 광원 램프, 가스, 셀, 광학 필터, 감지기로 구성되며 라는 거 보니까요. 여러분, 이 각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을 묻는 문제, 과정을 묻는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겠네요. 이문단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흡수 과정은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선택적으로 흡수되는 과정인데요. 먼저 기계에 전원이 공급되면이라고 하면서 흡수 현상이 발생하기 위한 그런 환경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스셀의 특징, 그 다음에 그 안에는 기체 분자가 들어있다는 점, 기체 분자의 구조, 그 다음에 고유한 진동수를 지닌 운동을 한다는 점 등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가스셀에 들어온 적외선 중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진동수가 일치하는 기체 분자를 만나면 해당 적외선이 지닌 파동 에너지는 분자 내부의 진동 에너지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기체의 고유한 진동수와 파장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에너지가 흡수되는 거네요. 이로 인해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하여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면서 기체 분자에 흡수되지 않은 다른 파장의 적외선들과 함께 광학 필터로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검출 과정은 광학 필터를 이용하여 기체 분자에 반응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을 선택적으로 투과시키며 기체를 농도를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광학 필터는 두 개의 반사체 사이에서 공진층을 배치한 구조이며 약간 뭔가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생겼을 것 같으며 반사체는 서로 다른 굴절률을 가진 방막을 겹겹이 붙여 만든 것이다. 이 구조는 적외선이 방막과 방막의 경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방막을 투과하는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반사와 굴절을 통해서 필터가 작동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가스셀에서 광학 필터로 들어온 다양한 파장의 적외선이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할 때 일부 파장의 적외선은 반사되고 일부는 굴절되어 공진층으로 투과가 되는데요. 이때 공진층의 내부로 들어온 파장의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와 두 번째 반사체 사이에서 왕복하며 공진층 내부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파동과 마루와 마루가 일치하는 위치에서 서로 만나 중첩되면서 마루의 높이가 커지게 된다고 하네요. 광학 필터를 나와 감지기에 도달하게 된 그 특정 파장의 적외선은요, 두 번째 반사체까지 통과했을 때 도달하게 되는 거고요.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 선택되지 않는 적외선은 첫 번째 반사체를 투과하여 공진층에 도달하더라도 마루 간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아서 필터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후 감지기에서는 감지기에 도달한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의 세기와 가스셀 내부에 특정 대상 기체가 없을 때의 기준값을 비교해서 기체 농도를 측정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글은요, 이 비분산형 적외선 분석기의 구성 요소와 작동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원리에 대해서 그리고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 1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윗글의 분석기를 이용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것에 해당이 되는데요. 실험 결과를 예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0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특정 파장의 적에서는 기체 분자의 양에 비례해서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죠. 기체 농도가 더 높은 실험 2, 지금 실험 2는 100ppm입니다. 자, 농도가 더 높은 실험 2에서 특정 파장의 적외선이 기체 분자에 더 많이 흡수가 되겠죠, 여러분. 그쵸? 더 많이 흡수가 되면서 파동 에너지는 더 감소하게 될 것이고요. 파동 에너지와 적외선 세기는 아까 비례한다 했나요? 반비례한다 했나요? 비례한다 했습니다. 그럼 파동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적외선 세기도 약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5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 감지기에서 측정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는 실험 2가 실험 1보다 강할 것이다. 기체 농도가 높을수록 적외선 흡수량이 많아지나요? 적어지나요? 바로 많아지죠. 많아짐으로 흡수가 더 많이 되니까요. 감지기에 도달하는 세기 자체는 약해지는 겁니다. 2번 감지기에서 측정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 세기는 실험 1과 실험 2가 동일할 것이다. 자, 여러분 실험 1은 10ppm이에요. 실험 2는 100ppm이고요. 기체의 농도가 다르므로 흡수되는 에너지 양이 달라져서요. 감지되는 세기의 양이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3번 광학 필터를 통과하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 파장은 실험 2가 실험 1보다 길어질 것이다. 측정 대상 기체 종류는 동일합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흡수되는 적외선 파장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4번 광학 필터는 실험 1보다 실험 2에서 더 많은 양의 특정 파장의 적외선을 통과시킬 것이다. 광학 필터는 특정 파장의 적외선만 통과시키므로 특정 파장 외의 적외선은 농도와 관계없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고요. 정말 쉽지 않죠. 그쵸?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쉽지 않고요. 자, 우리 학생 여러분들 좀 차분하게, 꼼꼼하게 지문 분석해 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해당 지문도 이제 학교 시험에 출제됐을 때 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치러진 고1 국어 문학 첫 번째 지문 하진약문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의 특징을 조금 간략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은요, 영웅소설이고요. 그다음에 한 인물의 일대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전소설로 분류가 되고요. 다만 특이한 점은 여성 인물이 주인공으로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그날 공예 부자가 대궐에서 숙직하는지라 소저가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여 누웠더니 비몽사몽 중에 한 부인이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라는 부분을 보니까 여러분 비현실적인 요소가 제시되기 위한 환경이 조성이 딱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구름 같은 치마에 안개 같은 옷을 입고 손에 자줏빛 부채를 쥐고 표현이 들어와 곁에 앉으니 좋은 향기 가득하고 상서로운 기운이 자욱한지라. 소저가 황홀하고 괴이하여 급히 몸을 일으켜 절하며 예를 갖추니 그 부인이 혼연히 소저의 머리를 어루어 만지며 슬퍼하여 갑자기 왜 슬퍼하냐 했더니 어머니네요.
어머니니까 지금 딸을 보고 이런 애틋한 감정이 드나 봐요. 너희 남매가 강보에 쌓여 있을 적이 세상을 버림에 나의 면목을 모르리라. 내 어두운 하늘에서 슬퍼함을 맞이 아니하더니 이제 간이니 흉악한 재앙을 빚어내매 너희 남매에 보존하지 못하게 되며 가문이 위태함이 누란 같아서. 자, 우리 가문이 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 있어서 집을 붙듦이 우리 집이 멀쩡해지는 것이 너의 손에 있거니 너가 어찌 죽어 부모와 조상을 저버리고자 하나뇨. 자, 여기 보니까요. 아, 우리 중심인물이 죽어버리려고 했었나 봐요. 이것을 알고 중심인물의 어머니가 꿈속에서 지금 자신의 딸을 타이르고 있는 거죠. 우리 문중에 참하는 운명이니 내 구하지 못하거니와 너를 구한즉 내가 너를 구할 테니까 가히 온 집안을 구하여 회복할지라. 너 덕분에 우리 집이 괜찮아질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원대사께 청하여 너를 데리러 왔으니 라는 거 보니까 이 진원대사가 중심인물의 어머니를 이제 꿈속에 중심인물과 만날 수 있게 도와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원대사도요 바로 중심인물을 도와주는 조력자임을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겠죠. 너는 바삐 대선을 따라 재앙을 피하라 라고 하면서 오균의 어머니가 자신의 딸에게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모두 너의 운명이요 하늘이 정한 운순이 차마 어찌하리요. 내 아이는 본래 통달하여 대의를 알지라 그저 슬퍼 말고 보신지책을 생각하라. 몸을 맞춰 후사를 얻게 함이 대의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머물지 말고 빨리 해야 될 일을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말에 이제 중심인물 소정, 이 오균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갖가지 슬픔은 이르지 말고 일신을 보전하며 절개를 세우지 못할 것이오니 살아있음이 부질없고 죽음이 마땅한지라. 부득이 죽을 마음을 먹었더니 나 죽을 생각했더니 모친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겠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남매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이 남자 형제의 이름인가 봐요. 백화를 보호하지 못하면 가문의 대가 끊어지니 어머니께서 하늘에서 소녀를 도와 백화를 무사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어머니께 요청을 하고 있네요. 부인이 응낙하고 소매에서 한약을 내어 소저를 먹이고 일어나며 문득 오색구름이 흩어져 다시 보지 못하니 흐릿한 중에 놀라 깨달음에 한순간 꿈이라. 혀를 물어 상한 것이 죽으려고 했던 거네요. 원래대로 돌아왔더라. 꿈속에서 먹었던 약이 뭔가 이런 앞 상처를 다 낫게 해준 거네요. 그쵸, 여러분? 비현실적 요소가 드러나는 부분이고요. 우리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전기적 요소라고도 하죠. 고전 소설에 정말 많이 나타나는 특징이 되겠습니다. 꿈속의 일을 믿을 바 아니로되 돌아가신 어머니의 밝은 가르침이 마땅하사 조금도 희미하지 않고 또한 약을 먹여 혀가 나은 것을 보건대 가히 거짓으로 알지 못하리라. 내 이제 달리 죽음에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함이 아까 혀 깨물고 죽으려고 했었잖아요. 이것이 더욱 죄가 되니 차라리 몸을 깊은 물에 잠기게 하여 형체 온전히 함이 상책이라 라고 하면서 이번에는 물속에 빠져서 죽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의상을 정돈하고 고쳐 생각하되 나 이제 죽음에 그 성명을 신변에 지녀 돌아가 의탁을 삼으리라 하고 수중에 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요 황룡이 내려와서 소조를 태워서 공중으로 올랐습니다. 비현실적 요소인 거죠. 이것 또한 2번이나 죽음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자, 도사가 말을 합니다. 바로 그 법성관, 아까 말했던 진원대선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일찍 시설을 두루 읽어 식견이 높고 사물에 밝으니. 자, 중심인물은 똑똑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중심인물인 오균이 가지고 있는 재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 말이 허탄함을 괴히 여기려니와 대강을 이르니 너는 전생에 내 으뜸 제자 화선이라 라고 하면서 너 예전에 내 아예 아주 뛰어난 제자였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뭔가 이런 환생 모티프도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 중심인물인 오균이 가지고 있는 이런 영웅적 능력이 당연함을 뭔가 개연성을 부여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내 너를 데리고 상제께 조회하니 옥제 너의 아름다운 용모를 사랑하사 이에 광안전에서 가까이 모시게 하실세 문곡성과 일찍이 바둑두어 그 제주를 보실세 문곡선이 매화성과 사귐이 깊고 두텁더니 바둑으로 승부를 다투며 서로 희롱하며 왈 우리의 서로의 마음이 이토록 가까우니 인간의 한 가지로 하강하여 부부가 되어 보며 즐거우리다 라고 매화선이 웃으며 말하기를 그런즉 그대는 남자가 되고 나는 여자가 되어 서로 만남이 가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성별이 바뀐 거죠. 그대의 용모가 매우 아름답고 고우니 내 아내를 삼고자 하노라. 옥제 들으시고 저의 인간 세상에 대한 생각이 동함에 놓아사 인간으로 기양 보내시니 서로 남녀를 다투는 고로 바둑을 두어 승부를 결정하라 하시니 문곡성은 남자가 되고 매화선은 하가 여자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곡성과 오규는 천상계 시절에는 인연이 있었어요. 얘네 둘이 이제 지상에서 태어남으로써 뭔가 부부의 연을 맺을 것임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이제 중심인물인 소전은 말을 하죠. 이러면서 부친과 가문을 구하려는 효심과 책임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자, 진원대사 아래에서 무예와 도수를 익히게 되고 남장을 하고 장원에 급제하게 됩니다. 이때 작품이 창작되던 당시에 여러분 여성들은요. 사회적 제약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뭐 글을 배운다거나 뭔가 관직을 얻는다는 것에서 한계에 많이 부딪혔죠. 이런 사회적 제약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중심 인물은 남장이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나라의 반란이 일어났고 오규는 원수가 되어 군대를 직접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비범한 능력을 발휘해서 적장을 물리치기까지도 하죠.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를 보니까 서술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4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1번, 인물 간의 대화는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서 갈등이 점차 심화되었습니까? 아니죠. 이 부분 때문에 틀렸습니다. 땡. 2번,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의 교차를 통해서 사건을 입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주인공 오규는 현실 세계에서 뭔가 잠이 드는 부분이라든지 혹은 물에 빠지는 부분, 이런 현실적 공간이 나타났었어요. 비현실적 공간도 나타났었죠. 바로 곤륜산이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도사를 만나는 등 황룡의 도움으로 이렇게 타고 갔었잖아요. 그러한 공간 등 현실적 공간과 비현실적 공간이 왔다 갔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적절한 선지는 2번이 되겠고요. 3번, 서술자의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과거 행적을 압축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는 서술자가 뭐 오규는 어렸을 때부터 뛰어나고 뭐 학문을 빨리 읽혀가지고 뭐 뭔가 공을 세웠는데 라고 하면서 뭐 한두 문장 안에 인물의 과거 행적을 쫙 나열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뭔가 사건의 속도감, 진행감을 빠르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작품에선 확인해 볼 수가 없고요. 4번, 신의한 소재를 활용하여 뭔가 황룡 이런 비현실적 요소가 나타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비극적 사건을 암시한 것은 아니죠. 5번, 서술자가 작품에 개입해서 인물의 행동을 해학적으로 비판한다. 웃음을 유발해서 비판하는 이런 해학적 서술 방식은 확인해 볼 수가 없겠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치러진 고1 학력평가, 문학, 고전시각, 농부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천하의 사람들은 3인, 우리 산업공상이라고 하죠. 3인에 나누시니 학문을 하게 되면 이심양명하려니와 농사는 본업이라 앙사부
부육하리로다. 인명이 지중하고 하늘이 만들었으니 우리 이러한 것들을 하늘이 다 정해줬다라는 것에서 운명론적 관점이라고 해요. 천민이 되어나서 본업을 아니하랴. 자, 질문 형식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본업, 우리 농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뜰에 봄이 들고 화풍이 훈훈하거든. 자, 계절적 배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봄이죠. 쟁기를 손수 들고 서직을 갈아시며, 자, 농사 짓는 일인 거네요. 농사 짓는 일이 제시되고 있고요. 화기에 숨을 틔어서 비스를 자랐거든. 일찍 일어나 호미 메고 남쪽 밭에 돌아가서 잡풀을 다 갈아서 기운차게 흥성하거든. 농사의 과정이 제시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묘사되고 있나요? 뭔가 힘든, 고됨 이런 것보다는 뭔가 힘참, 그쵸? 뭐 힘참, 뭐 성실함 이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쵸? 기운차게, 뭐 흥성하거든 이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린 이러한 기운들을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네요. 중략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를 맑게 빚고 그 술 말하는 거예요. 자성을 갖춘 후에 선조께 제사하며 처자식 거느리고 배불리 먹으리라. 자, 우리 내 처자식, 내 와이프랑 내 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딸아들을 먹이기 위해서 노동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드러나죠. 내 몸에 욕이 없고 남의 밥을 아니 빌면, 자, 남한테 밥 달라고 뭔가 이렇게 구걸하지 않으면 인간에 나왔다가 호롤이 돌아간들 부왕 천지간에 무슨 한이 또 있으리라고 하면서 자기 분수에 맞게 만족하면서 살자라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부터 성현내도 농업을 먼저 하니, 자, 우리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을 제시하면서 그 인물 또한 농업을 중요시 여겼다, 먼저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수는 성인으로 역선회가 밭을 갈고 후직은 농사내어 경종을 힘쓰시니 신야 이윤이와 남양 제갈량이 한가히 여름지어 농상을 일삼으니, 자, 농사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중한 일이 이 밖에 또 있으랴라고 하면서 농사일은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현들이 농사에 종사한 사례들을 열거하면서 사례를 들면서 농사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이 귀하여도 기갈,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러분 기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금과 은이 아무리 귀해도 배고픔과 목마름에 직접적으로 도움은 되지 않고 옥백이 보배라도 흉년엔 쓸데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금은과 옥백이 아무리 중요하더라도 뭔가 기갈과 흉년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는 거죠. 농사가 짱이다라는 말입니다. 가색의 갓난을 글마다 이르시니 주공의 칠월시는 그 중에 간절하대요. 자, 이런 칠월시를 읊으며 노래를 부르면 모두가 감동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와 아이들아 청자들을 부르고 있죠. 여기서 제시된 어와는요, 여러분 감탄사입니다. 성인도 저러하니 그 안이 어려우랴. 우부도 다알거들 그 안이 쉬울 텐가. 여러분 우부도 다 아니까 쉽다라는 부분이고요. 성인도 저하니 그 안이 어려우랴. 자, 성인이 어려워할 만큼 어렵기도 하다. 자, 농사일이 어렵기도 하고 쉽기도 하다. 아침에 밭을 갈고 밤이거든 글을 읽어. 충효를 본을 삼고 구족이 화목하거든 월삭에 회음하며 낙세로 누리다가 공명을 못 이룰지라도 우리 출세하지 못하더라도 늙읍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농사의 중요성과 뭔가 안분지족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내용이 담긴 작품이 되겠네요. 그 농부가랑 엮인 판가점호 사상기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글의 갈래는 수필에 해당이 되겠고요. 고전수필입니다. 자, 온돌방을 마주한 곳에 라고 하면서 공간적 배경이 제시되고 있고요. 이 상인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 한 상인이 뭔가 말을 했대요. 자, 그런데 음절이 유려하고 구두를 떼는 것이 분명하였다. 말을 잘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듣던 나는요, 서술자는요, 이걸 듣고 너무 놀라고 의아해서 급히 쫓아가 보니,
음, 아까 읽었던 사람이 말을 하죠. 저는 지난해 사는 박시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름과 문벌은 말하지 않겠사오나 현재는 채를 만들어 파는 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이 사람이 읽었는데 엄청 잘 읽은 거예요. 뭐 어조도 격렬하고 목소리가 끊어질 듯하고 비파를 타고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는 듯 엄청 잘 읽었기 때문에 이 글쓴이는 이 사람을 꾸짖으면서 말을 하는 거죠. 너 말하는 거 보니까 사대부 후예 같다. 글도 잘 지을 거다. 그런데 너 이렇게 가난을 걱정하고 있는데 어찌 젊어서 먹고 살 방도를 뭔가 학문적으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채를 만들어서 파는 데서 찾고 있냐라고 하면서 비판적으로 객을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나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죠. 나는요, 뭔가 고정관념이라면 고정관념을 가진 인물이 되겠네요. 뭔가 사대부 출신이라면 학문으로 성공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객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과거 시험에 이미 여러 번 떨어졌는데 어버이는 늙어가고 아이는 또 성장하니 과거를 그만두지 않으면 추위와 배고픔으로 죽을 듯 했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냥 공부를 포기했다라는 거죠. 벼슬은 먹고 살 방도 중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요. 문학은 벼슬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계책입니다. 하지만 힘이 있는 자가 종사해야 작은 이익을 구하는 자들을 굴복시키고 졸렬한 계책을 쓰는 자들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부터 공론이 모두 벼슬한 자들에게서 나왔는데 스스로 바르다고 하면서 남을 잡스럽다 하고 스스로 귀하다고 하면서 남을 천시했으니 라고 하면서 당대 현실을 부조리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드러내고 있고요. 실상을 따져보면 채를 만드는 것과 글을 짓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느냐 귀한 재료를 쓰느냐의 차이만 있고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과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것은 소득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만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채를 만드는 것은 천한 재료를 쓰는 거고 시장에서 먹고 사는 것이자 소득이 적은 것에 해당이 되겠고요. 바로 글을 짓고 사는 것은 귀한 재료, 글자를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녹을 받아 먹고 사는 거, 소득이 많은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별 차이 없다라는 그런 가치관을 보이고 있습니다. 글쓴이인 나와 이 객의 사상적 가치관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나는 말하죠. 그대의 말을 통달하였네. 그러나 그대 또한 글을 지을 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일세. 너가 글을 아니까 이러한 사고, 이러한 사고와 이러한 성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글을 몰랐다면 너가 이런 깨달음조차 하지 못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문학을 비루한 일이라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략 이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기요. 많이 알면서 글을 잘 짓는 자의 경우에 항상 무형의 형벌이 온몸에 내려지고 묵은의 불꽃이 그 내장을 태우게 되니 이것이 선비님과 제가 모두 불행한 까닭입니다. 저는 여기서 벗어나 점차 만년에는 구애되는 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님은 아직도 깊이 빠져 있어 겉으로는 담론을 크게 펴지만 속에는 근심이 쌓여 있으니 매우 슬프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격렬하여 후세에 전할 수 없으니 선비님은 듣기만 하소서라고 하면서 글을 잘 짓는 너는 그렇게 고통받지만 나는 벗어날 거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화자와 나의 객이 자신의 업에 대해 드러내는 태도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4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것은 2번이 되죠. 아까 가의 화자는요, 자신의 이런 농사 일이 하늘이 부여한 일이다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운명론적 사고를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나의 객은요, 자기가 과거 시험을 여러 번 봤지만 결국 실패했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채를 만드는 일을 선택했다고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네요. 해당 지문에 대한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치러진 고1 학력평가 문학 세 번째 지문인 신들의 주사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문에서 중요한 건요, 1970년대라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런 1970년대 농촌 사회는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고요. 몰락한 영세한 이런 자본가들이 좀 많았습니다. 뭔가 사회 구조가 조금 많이 바뀌고요. 이렇게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 이제 농업에서 산업으로 점점점 바뀌어 가면서, 이제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타산적인 뭔가 계산적인 면모도 보이게 되었고요. 이제 농촌에 조금 부자다라고 기세등등하던 사람들도 몰락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 작품을 이해한다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 손자인 한영에게 말하는 부분입니다. 혹 말이다. 혹 어떤 친구네가 못 살게 돼서 집 같은 걸 맡긴다 치자. 그런 경우 넌 그걸 맡겠니? 안 맡겠니? 자, 한영은 할아버지, 이런 약간 욕심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심중을 알고 있었지만 대답하지 않았대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 번 더 물어보지만 한영은 이번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었고요. 이러한 한영의 반응에 할아버지는 니까짓게 뭘 알겠다고 묻는 내가 틀렸지 라고 하면서 너 어서 쌀 두어 말 퍼가지고 가서 걔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걔네는 바로 춘길이라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춘길이가 빚진 돈이 얼마고 별리는 얼마고 갚은 날짜는 언젠지 소상히 알아갖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식 영감은요, 그래도 좀 욕심이 있는 인물이라서요, 자기가 손해를 절대 보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채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오라고 지금 한영에게 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게요, 두식 영감의 내면 생각입니다. 암만 생각해봐도 그 집을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하느니보다는 내가 맡는 편이 나을 거다. 욕심적인, 탐욕적인 부분인 거죠. 내가 뭐 집이 탐나서 차지하려는 건가? 개사정 봐서 맡는 거니 누가 뭘 알랐고? 라고 하면서 합리화하고 있어요, 자신의 행동을. 그리고 그 구렁이 같은 김주사가 아무리 담보물은 자기 걸로 만들지 않는다지만 이번에 이문이 많이 붙을 것 같으니까 빚을 못 갚으면 못 견디는 척 자기 차지로 할 게 뻔해. 그럴 바에야 내가 맞는 게 도리지 도리고 말고 라고 하면서 그 춘길이의 집을 맡아주게 하는 게 자신에게 사실 좋은 거면서 이거를 뭔가 춘길을 위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죠. 자, 한영은 할아버지의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정보를 전달하죠. 빚진 돈은 60만 원이고 오픈오리 이자에 반제 날짜는 이달 19의 날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쓸개 빠진 놈 같으니라고 많이도 냈었군. 그리고 뭐 별리가 오부오리라고. 자, 이러한 반응을 통해서 이때 농촌이 고리대금, 뭔가 높은 이자를 높은 이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았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당대 사회 문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별일을 물고 뭘 어떻게 감당해 나간다는 거야. 그러면서 한영에게 말하죠. 너도 명심해라. 넌 그럴 일이 없겠지만 별리 무섭다는 걸 마음에 꼭 새겨둬야 돼. 알겠냐? 네, 2달 기한으로 빌렸답니다. 제대로 이자를 물 가망이 보였다면 기한을 연기받았을는지는 모르지만요. 오늘이 며칠 날이더라? 16세입니다. 사흘 남았군. 비싼 별리 사흘씩이나 물 필요는 없지. 오늘 당장 갚도록 해. 설마 김주사가 제 날짜에 가서야 받겠다고는 않을 테지.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래, 공일날이면 은행에서 돈을 찾을 수 없겠군. 내일 갖는 걸로 치고 셈을 해봐. 별리가 얼마나 나가는지 라고 하면서 계산적인 모습을 보이는
두식 영감이 되겠습니다. 자, 이자 계산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한영이 말을 했더니 춘길이에게도 얼마 떨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춘길이의 상황은 정말 고려를 안 해주는 거니까 춘길이도 좀 먹고 살 방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한영이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뭔가 계산적인 인물들 사이에서도 특정 인물을 걱정하거나 공동체적인 삶을 중시하는 이런 한영의 모습이 나타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물의 특징을 비교하는 문제에 이런 둑식 영감이나 한영이라는 인물이 선지로 구성되어 출제될 수 있겠죠. 비교해서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한영은 돈 한 푼 없이 당장 어떻게 살아갑니까? 집도 없이 라고 하면서 지금 춘길이를 걱정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반응에 두식 영감은 화를 내고 있죠. 그럼 우리가 먹여 살리기라도 해야 한다는 거냐? 걔한테 돈 한 푼 없는 건 당연해. 그래가지고 돈이 붙어 있겠니? 재물은 영물이야. 사람을 보고 붙어 있기도 하고 달아나 버리기도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뭔가 이런 농촌에 다 같이 잘 살자는 이런 공동체 의식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요시 여기는 농촌의 자본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영이는 이런 할아버지의 말에 계속해서 설득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 춘길이의 그 집을 팔게 되면 140, 50만 원은 넉넉히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춘길이한테도 조금 먹고 살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것들을 마련해주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두식 영감은 뭐 100만 원 안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고 중력 부분의 줄거리입니다. 한영이 죽고 한영의 동생 한수마저 교통사고로 혼수 상태에 빠지자 두식 영감은 노망해버린다. 한수의 병원비를 충당하고자 한영 아버지는 복룡이를 통해 두식 영감의 토지를 팔기로 결정하죠. 강 사장은 복룡의 얘기를 들어가며 자, 그럼 이 강 사장은 이제 두식 영감의 토지를 살 인물이 되겠네요. 부산이 속으로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 여러분, 주파나를 튕기고 있었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인가요? 계산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유리한지를 계산적으로 지금 따져본다라는 거죠. 복룡이 이처럼 유난히 떠벌리는 거 보니 저쪽에서 이만저만 다급한 게 아닌 것은 분명해. 자, 왜 다급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동생 한수의 병원비 때문에 급한 상황인 거죠. 조금만 더 버티면 아주 싼 값으로도 후려칠 수 있을 것 같은 해답은 쉽게 나왔다. 자, 저쪽이 급한 상황이니까 토지 값을 후려쳐서 사버리자라는 겁니다. 강 사장은 정말 상대의 뭔가 급한 상황이라든지 안타까운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돈만 지금 따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강 사장은 믿져야 본전이다 싶으면서도 먼저 매긴 값으로는 안 되겠어요. 아무래도 말이 새나가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너도 나도 떼들을 쓸 테니 무슨 수로 막아요. 자, 그 놈보다 1,000원 아래로 떼내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이전보다 훨씬 불리한 거래 조건을 제시했고요. 이러한 강 사장의 태도 변화에 중개를 해주고 있었던 복룡 또한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고 있었습니다. 그건 좀 너무하신데요. 복룡이 말을 하자. 그럼 이렇게 합시다. 내 500원 귀떼도록 해보죠. 없는 집 팔아서 채워오더라도 내 한번 해볼 테니 계약금 줘보세요. 줬소. 내 이씨 봐서 양보하지. 금고에서 내어주는 돈을 받아 갖고 나와 건원의 집으로 가는 복룡의 걸음은 아까와 달리 더디었다. 야, 강 사장이란 작자 변한꼴 무섭네. 최영감만 정 같았으면 그 두식 영감 말하는 거죠. 이 두식 영감은 원래 이해타산적이고 속물적인 계산적인 인물이고 손해를 조금도 보기 싫어하는 그런 인물이었는데 지금 자기 손주들이 다 아프거나 죽으니까 넋이 나가 있는 상태인 거죠.
자, 그거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영감이 정 같았으면 어림도 없었을 텐데, 이렇게 후려칠 수 없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역시 극성이네 뭐네 해도 최영감이 그 집 대들보였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영 아버지와 건호는 복룡의 말을 듣고 많이 벙벙해졌고요. 그새 이쪽 사정, 우리가 이렇게 급한 사정이라는 것을 들켰군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네 생각대로 하게 한영 아버지는 토지 문서와 인장을 내놓게 되죠. 결국 자기 자식의 병원비가 더 중요하게 되니까 중요한 자산인 이 토지를 헐값에 넘기게 됐습니다. 자, 그 두식 영감은 어때요? 동등했던 양반이 이걸 갖고 오는데도 멍청이 보고만 계시더라고 라고 하면서 한영 아버지도 말을 하죠. 토지 문서와 인장을 들고 오는데 그냥 멍하니 보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윗글을 7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7번 문제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몇 번이죠? 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강 사장은 두식 영감리의 약점을 파악하자마자 싼값으로 후려치려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시세에 맞춰서 매입하려는 경향이 강했다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에서 모의고사 분석 변형 카테고리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10월에 시행한 고1 학력평가 문학 마지막 지문인 처서기와 성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그 처서 시점을 바탕으로 하여 화자의 이제 내면 정서가 드러나고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쳐서 이 가까운 깊은 밤, 바로 시간적 배경이 되겠죠. 천지를 울리던 우레소리들도 이젠 마치 우리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거치듯 먼 산맥의 등성이를 넘어가나 보다. 일련의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처서가 가까워진 이 밤에 우레소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우레소리들은 여러분 여름을 상징하는 시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여름을 상징하는 우레소리들이 뭐뭐 하는 듯 직유법을 사용해서 산맥 등성이를 넘어간다고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연이 되겠습니다. 역시 나는 자정을 넘어 시적 화자가 지금 작품 겉으로 드러나고 있네요. 이 새벽의 나른한 시간까지는 고단한 꿈길을 참고 견뎌야만 처음으로 가을이 이 땅을 찾아오는 벌레 설레이는 소리라도 듣게 되나 보다. 이 나른한 시간까지 고단한 꿈길입니다, 여러분. 꿈길이 좋은 것 같지만 고단해요. 바로 인내와 인고를 의미하는 거죠. 이런 인내의 시간을 참고 견뎌야지만 내가 설레어 하는 가을이 찾아오는 그 순간이 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가을이 오는 소리, 이거를 우리가 벌레 설레이는 소리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가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이 이렇게 감정이입을 통해서 청각적으로 형상화된 시구가 되겠습니다. 3년입니다. 어떤 것은 명주실같이 빛나는 시름을, 자, 여러분 시름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추상적인 개념이죠. 이런 추상적 개념을 명조실같이 빛난다라고 하면서 추상적 개념의 시각화가 나타나는 표현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어떤 것은 째깍째깍 녹슨 가위로 이런 째깍째깍과 같은 음성상징어 사용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음성상징어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죠. 어떤 것은 또 엷은 거미줄에라도 걸려 파닥거리는 신용으로 들리게 마련이지만
뭐가요? 이 벌레 설레이는 소리가요. 이러한 형태들로 들리기 마련이지만 그것들은 벌써 어떤 곳에서는 깊은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를 이루기도 했답니다. 자, 우물보다 여러분 개울물이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뭔가 점층이 쓰였다라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손이 시릴 만큼 차가운 개울물 소리. 자,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개울물 소리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차갑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것을 두 가지 감각이 함께 쓰였다고 해서 공감각적 심상이라고 하고요. 청각의 촉각화가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쳐서 가까운 이 밤, 1년의 일행을 반복하고 있네요. 나는 아직은 깨어있다가 저 우레 소리가 산맥을 넘고 자 이런 여름의 흔적이 다 없어지고 설레이는 벌레 소리가 다 흐르고 말면 이 벌레 소리조차 다 없어지고 나면 그 맑은 아침에 화자가 기다리는 대상이 되겠죠. 이 맑은 아침에 비로소 잠이 들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유리잔같이 맑은 자 뭐뭐 하는 같이처럼 뭐뭐 하는 듯 우리 이런 것들을 지규라고 하죠. 자, 또 한 번 지규가 사용되었습니다. 세상이 유리장같이 맑은 그 가을의 아침에 비로소 나는 잠이 들겠다라고 하면서 가을에 대한 화자의 기다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작품 성숙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바람의 따뜻한 혀가 여러분 바람은 혀가 없습니다. 자, 혀가 있다라는 것에서 우리 의인법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따뜻한 촉각적 심상이 사용되었죠. 아무튼 이러한 바람의 따뜻한 혀가 살짝 줄기에 닿기만 해도 우듬지에 닿기만 해도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이 짜갈짜갈 소리 날 듯 온통 버섯 조각으로 반짝이더니 자 따뜻한 혀가 닿으면 그 나무에 있는 이파리들이 반짝반짝 행복해 할 것 같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연 보도록 할게요. 바람의 싸늘한 손이 자 여러분 아까는 따뜻한 혀였는데 이연에서는 싸늘한 손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싱싱 자 음성상징어죠. 싸대기를 후리자. 자 누구의 싸대기를 후리는 겁니까? 바로 미루나무의 뺨을 때리자라는 의미가 되는 거겠죠. 아까는 미루나무한테 이제 뭔가 따뜻함을 전하는 거였다면 이연에서는 바람이 미루나무에게 시련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갱변의 미루나무 그 이파리들 후두둑 후두둑 음성상징어입니다. 굵은 눈물방울로 온통 가물에 쏟아지니 자 이파리들이 와르르르 떨어지는 그런 풍경을 눈물방울이 쏟아진다라고 묘사를 하면서 미루나무가 겪는 고통과 시련들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몸이 떨리는 황홀 1년의 내용이죠. 온몸이 떨리는 매정함 사이 2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미루나무는 그 키 한두 자쯤이나 더 키우고 몸피 두세 치나 더 불린 채 자 이런 행복한 순간과 고통의 순간을 지나서 오히려 미루나무는 몸이나 키가 더 커짐으로써 라는 의미죠. 미루나무가 성숙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바람도 무심한 어느 날 이런 고난과 시련을 이긴 어느 날 저 강 끝으로 정정한 눈빛도 주거니 애증의 이파리 모두 떨구고 이제는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남빛 하늘로 고개 들 줄도 안 돼요. 자, 애증의 이파리. 자, 애증이라는 감정은 좋기도 하지만 싫기도 하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 사사로운 감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떨구고 이런 사사로운 감정에 연연하지 않고 제 고독의 자리에 서서 혼자 씩씩하게 자립적으로 서서 하늘로 고개도 들 줄 안 돼요. 성숙의 경지에 도달한 미루나무를 형상화한 거죠. 이때 고독의 자리 여러분 부정적인 시어가 아니라 긍정적인 시어, 완벽한 내적 성숙을 이룬 곳이라는 의미라는 걸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처석이, 나, 성숙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5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 풀어보셨나요? 가장 적절한 것은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가에는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었는데 아까 어디에 사용이 되었죠, 여러분? 아까 우물을 이루기도 하고 개울물을 이루기도 한다라는 부분 기억나시나요? 이 부분에 점층적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나의 하강 이미지는 어디 나타났나요? 그 이파리 떨구고 이 부분은 마지막 연에 그 다음에 상승 이미지는 남쪽 하늘로 고개를 드는 부분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이 가장 적절하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계절의 순환을 바탕으로 여러분 계절의 순환이 나타났나요? 뭐 가을에서 여름에서 가을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뭐 말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그걸 통해서 고통이 영원히 반복되는 걸 강조하냐고요? 아니죠. 그 다음에 나에서 단호한 어조가 쓰이지도 않았습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감탄사를 활용하여 계절의 변화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드러내고 있고 자 감탄사 사용하지 않았고요. 나는 청유형 어미를 통해 독자에게 삶의 태도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청유형 어미라는 건 뭐뭐 하자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건데요. 이런 청유형 어미도 나에서 확인해 볼 수가 없었어요. 4번 가와 나는 모두 상반되는 색채어를 대비하여 대상이 처한 고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색채어는 여러분 말 그대로 쉽게 색깔 이름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비되는 부분, 비교 대조되는 부분은 확인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가와 나 모두 자연물을 의인화하여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이입하고 있다. 자, 이 부분 가는 맞는 설명이에요. 여러분, 가는 아까 벌레 설레이는 소리 있었잖아요. 가을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 설레임을 이렇게 표현한 부분이 나타났었지만요. 나에도 의인법이 쓰이긴 했어요. 뭐 따뜻한 혀, 뭐 이런 것들이 쓰이긴 했지만 그 부분에 화자의 감정이 이입되진 않았습니다. 주의해서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해당 단원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